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면 신박 오늘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입니다. 네.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선물 시장이 원래 파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파생. 뭐에서 파생해서 나왔다인데 이 파생 시장이 오히려 본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나 이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 만긴 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녀의 날, 위칭 데이라고 하고요. 그게 왜 내 마녀냐 하면 보통 우리가 파생에는, 선물하고 옵션, 이 있습니다. 퓨처스, 옵션. 옵션에는 또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콜 옵션이 있고 또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풋 옵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옵션도 만기가 이번 달 만기, 다음 달 만기, 또 만기도 여러 개 나눠져 있긴 합니다. 크게는 선물, 옵션. 근데 이 선물을 어떤 걸 기초자산으로 하느냐, 그걸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자산을 주가 지수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 선물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주식으로 하느냐, 삼성전자 주식, 아니면 SK 하이닉스 주식. 그래서 주식을 언더라잉 에셋으로 선물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주가 지수 선물, 주식 선물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옵션도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 옵션, 주식 옵션. 그래서 크게 선물 옵션, 그 밑에 주가지수, 주식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가 들어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반적으로 3, 6, 9, 12 둘째 목요일에 이 4가지 마녀가 다 동시에 돌아오는 만기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달 1, 2, 4, 5, 7, 8, 11, 12, 11 요렇게는 옵션 만기가 돌아오고요. 또 주식 선물도 요때가 만기가 아마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긴 날, 보통 왜 만긴 날일에 좀 긴장을 하게 되냐면, 차익 거래를 한다 했잖아요. 파생상품. 선물을 매도를 때리고 주식을 매수를 해서. 그럼 만긴 날 되면 이 선물이 이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오늘 74,000원에 끝났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오늘 종가 74,000원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은 2,550에서 끝났다 하면 주가지수 선물은 원래 이제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유지된다잖아요. 장이 좋을 때는. 그러면 오늘 종가에 2,500으로 2,550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주가지수 선물도 2,550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긴 날, 이 결제가 되는데 그 전에 쌓아놨던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한 이 포지션이 만긴 날 청산이 되느냐 아니면 롤오버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만긴 날 동시효과 때 한 번씩 보면 주가가 확 흔들릴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2010년 11월 11일 빼빼로 때 이때 있었던 외국인의 우리 시장 조작이 있었었죠. 만긴 날 현물을 그때 당시에 1조 5천억인가 2조를 한 방에 동시효과 때 확 때려버리면서 지네들이 먼저 풋옵션을 잔뜩 사놓고 그렇게 주식시장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11월 11일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아니고요. 옵션 만기였었죠. 그 옵션 만기에 옵션하고 연계된 차익 거래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적은데 그때 풋옵션을 잔뜩 사놓고 그렇게 동시효과에 밀어버리면서 풋옵션에서 한 250배가 났고, 반대로 풋옵션 매도를
때리고 있었던 기관은 그때 큰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긴 날 가끔씩 그렇게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제 웩도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일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에 나는 일단 정리하고 선물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다시 살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었고요. 어제 F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물론 더 큰 영향을 주긴 했었지만, 그 내마녀의 날에 왜 그 경제방송에서 그렇게 떠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잠깐만 보고 갈게요. 댓글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또 누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석탄, 석유 등등은 운송비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유가와 연관이 커요. 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긴 그 석탄 잔뜩 실어가지고 그 석탄에 대한 원가보다 실제로 운반하는 운송비가 꽤 많이 들 건데, 곧미남이라는 분이 그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KTX 1시간 거리도 안 먹힌다. 다급해진 삼성이 중대 결단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읽어봤더니요. 패키징 인재 쟁탈전인데 삼성전자 사업장까지 옮긴다. 칩을 쌓고 자르고 연결하는 기술인데 AI 붐 타고 반도체 핵심 경쟁력이 요 패키징이 요즘 중요해졌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S급 인재풀이 좁아서 삼성 ABP 팀이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하고요. SK는 경력 채용 대부분이 패키징이라고 하네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크,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채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 채용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최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담당하는 AVP,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약자네요. 이 사업팀의 본거지는 충남 천안인데 신입 경력 사원 채용돼 서울에서 KTX로 1시간 거리라고 강조를 하지만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는 ABP 사업팀의 개발 조직을 경기 화성 용인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출퇴근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경기 중부로 조직을 옮겨서 직원 이탈을 막고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랑 축구하는 후배도 양재에 무슨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서 삼성 출퇴근 버스가 와서 그거 타고 출근을 하던데 천안 매일 기차를 타고 1시간 거리야. 어떻게 보면 1시간 여의도에서 어딥니까? 여의도에서 한 잠실 정도 가려면 1시간 퇴근할 때 꽤 많이 걸리죠. 네. 그런 거 감안을 하면 기차 타고 1시간이면 괜찮지 할 수는 있는데 또 기차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수서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기 서울역으로 가든지 가야 되니까 그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KTX 1시간 거리라고 결코 좀 짧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에서 ABP 사업팀으로 이동이라고 돼 있는데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첨단 패키징 인력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이 최첨단 패키징은 이종 칩을 쌓거나 수평으로 배치를 해서 하나의 반도체처럼 작동하게 하는 후공정입니다. 칩을 작게 만들어 성능을 높이는 초미세 공정에 한계가 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최첨단 패키징을 통한 성능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HBM의 최첨단 패키징을 활용한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인력 확보 전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지난 12월 경계현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 직속으로 최첨단 패키징 전담 조직인 ABP 사업팀을 구성을 했네요. 임직원은 수백 명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올 3월에는 TSMC에서 최첨단 패키징을 맡은 린준청 씨를 영입해서 ABP 사업팀 개발실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신입 직원 채용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주요 대학을 돌면서 채용 설명회를 열고 팀 단위 조직이 직접 대학에서 채용 행사를 여는 건 이례적으로 평가되는데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IT 계열사에서도 인력을 충원 중이고 검증된 엔지니어를 발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야, 이런 거 보면 참 요즘 문과가 참 인기가 없고 그죠? 거의 다 이과로. 이과도 또 보면 의대가 제일 독보적으로 인기 최고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요쪽 그리고 밑으로 쭉 있는데 요쪽 IT 요런 쪽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구인난이네요. 삼성 계열사 관계자는 맏형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조직이어서 인력이 옮겨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최첨단 패키징 조직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9월 말 기준 하이닉스의 최첨단 패키징 조직인 PNT, 여기는 이제 PNT라고 또 되어 있네요. 패키징 앤 테스트. 소속 임원은 15명이나 되네요. 1년 전에 12명 대비해서 25%나 증가했고요. 수시로 사내 공모를 통해서 PNT로 직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사내 공모를 통해서 또 뽑네요. 8월에는 사내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인력을 패키징 쪽으로 재배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경력직 채용의 주요 타겟도 최첨단 패키징 인력 확보이고요. 하이닉스는 채용 대상 28개 직무 중에서 16개의 주요 수행 업무로 패키징 개발을 명시를 했고요.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꼽히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2.5D 시스템 인 패키징, SIP 요쪽 개발 인력 충원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패키징 전문 업체의 인력 이탈로 몸살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내 간판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패키징 인력 확보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여러 칩을 패키징해서 데이터 학습, 추론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이고요. 최첨단 패키징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의 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2년 443억 달러 규모였던 최첨단 패키징 시장이 28년에는 78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 5년, 6년 만에 한 2배 성장한다고 그죠.
전자와 하이닉스가 패키징 인력 블랙홀이 되면서 오사트,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로 불리는 엠코 그리고 스태츠 치팩 등 외국계 패키징 전문 업체는 인력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사트 기업 관계자는 공들여서 육성한 3, 4년차 대졸 신입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인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이 좋아지긴 좋아지나 보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그 다음은 첨단 부품 특정국의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업공급망 3050 전략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와 차 등 부품 185개 대상이고요. 작년에 70%에서 2030년에는 5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해외 기업 인수 합병 때는 세제 혜택도 주고요. 생산시설 제3국 이전 때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부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에 쓰이는 185개 핵심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기로 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 의존도가 평균 70%에 달하고 일부 품목은 90%가 넘는데 이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2년 만에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국가별 50% 이상 의존 소부장 품목 비중입니다. 중국이 54.1%나 되고 일본이 15.7, 미국도 8.5나 되네요. 독일 3.8, 그리고 베트남 2.6.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품목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포스코 퓨처엠 세종 2공장에서 박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185개 품목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금속, 섬유, 화학 등 첨단 산업과 주력 업종, 기초 소재 등 전방위에 걸쳐 있는데 반도체의 경우 이제 품목이 나오네요. 우리가 2019년도에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국산화 시키겠다 했던 그 회사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중간에 뭐 부침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국산화를 시키고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희소가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도 있네요. 2차전지의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하고 인조 흑연, 분리막 등의 공급망을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합니다. 185개, 특히 185개 품목 가운데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희소가스, 히토 연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면서도 수급 불확실성이 큰 8대, 8대 분야를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정해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일부 품목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인데요.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97%에나 달하고요. 반도체 소재 중 무수불산은 96.1%, 그리고 히토 연구 자석이 86.4%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하네요. 이 무수불산 뭐 이런 게 조금 약간 유독가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량용 요소는 90.3%,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주요 금속인 마그네슘 괴는 무려 99.4%나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산업부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수입 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의 품목을 조사했더니 1,719개나 됐고요. 이 중에서 54.1%인 930개가 중국 의존 품목이라고 합니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선 그동안에 경제성과 기술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품목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거네요. 인허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보조금 등 직접 지원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고요. 히토 연구 자석,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황산 니켈 등의 경우 현재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86.4%를 의존하는 히토 연구 자석은 현재 A사 국내 공장에서 연 300톤만 생산되지만 투자가 종료되는 2027년에는 생산량이 1000톤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외 인수 합병과 피턴, 특정국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이 피턴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공급망 안정을 위한 M&AC 인수 금액의 5에서 10%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2배, 51분에서 101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핵심 광물 수급 문제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네, 꼭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데다가 공장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할 때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네요.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서. 그 다음 기사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현대차 소나타 택시를 중국 공장에서 들여온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8월 달로 소나타 택시가 단종이 됐네요. 택시 업계는 후속 모델 출시가 요청이 되고 있어서 베이징 공장에서 신형을 생산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대차가 신형 소나타 택시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고요.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신형 소나타 택시를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입하기로 했는데, 국내에서 8세대 DN8 소나타 부분 변경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뒤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잘 안 팔리니까. 그런데 그때 11년, 12년 당시에 처정장세에서 북경 사공장 뭐 이러면서 계속 캐파를 확장시켜 왔었기 때문에 그 캐파를 많이 이제 좀 스크랩도 하고 줄이긴 했지만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약간 고육직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현대차는 지난 8월 충남 아산에서 만들던 기존 7세대 LF 소나타, LF까지는 들어봤네요. 근데 아까 8세대 DN8,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기존 7세대 LF 소나타 택시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모델의 노후화에 따라서 구형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진 탓이고, 전기 택시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액화 석유가스 LPG 택시를 유지하는 것도 방향이 맞지 않고, 현대차는 2019년 8세대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택시 모델은 내놓지 않기로 했었네요. 그동안 7세대 소나타 택시만 생산 판매한 이유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나왔는데 택시는 옛날 LF 소나타로 계속
공급을 했었던 거네요. 그러나 택시업계는 7세대 소나타 택시 단종 이후 줄기차게 후속 모델을 요구했고요. 국내 유일한 중형 LPG 모델이던 소나타 택시가 단종됨에 따라서 대형 차량을 살 수밖에 없어서 구매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였었네요. 그랜저 택시는 소나타 택시보다 1,500만 원가량 비싸네요. 전국 개인택시 운용사업조합 연합회는 지난달 현대차 울산 공장을 찾아서 후속 모델 출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8세대 소나타 택시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중형 LPG 택시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하는 걸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결단했다고 말을 했는데, 중국 판매가 부진해서 현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도 있다. 네, 저는 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조만간 신형 소나타 택시의 가격과 사양, 출시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해외 공장 관련 단체 협약을 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단협 42조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는 해외 공장에서 수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국내 공장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항인데, 소나타 일반 모델은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들여오면 안 된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소나타 택시가 이미 단종되어 있기 때문에 단협 위반이 아니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네요. 택시는 단종됐으니까 어차피 단종된 거 국내에서 생산 안 하는데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사측의 답변이네요. 네, 그 다음은 이 카카오 사령탑에 40대 여성 CEO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CEO의 가치가 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CEO가 어떻게 됐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금리가 떨어지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이 다 반등을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엄청 잘 오르네요. 네. 자, 하지만 그거는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요. 실제로 그 기업에는 CEO 가치가 무지 중요합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내정되고 나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제가 김범수 의장님 얘기를 하면서 이 수평적인 어떤 조직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커졌을 때 사티아 나델라의 이 수직적인 조직 구조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CEO가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떤 철학으로 가져가느냐. 중소형주는요, CEO 가치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CEO 가치가 거의 100%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이 굉장히 거대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기업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커지니까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기 단독 대표의 정신아라는 분이 임명이 됐네요. 창사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카카오가 대표이사 교체를 통한 분위기 세션에 나섰고, 카카오 주요 계열사 CEO와 주요 임원진에 대한 물갈이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13일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정신아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차기 단독 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하네요. 야,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하고 계셨군요. 카카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IT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분은 AI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계 순위 15인 카카오에 걸맞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사회적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과제를 맡게 됐다. 1975년생이시네요. 예, 정내정자는 연세대 불어불문학과 하고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에 복수 전공하셨나 보다. 그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이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네이버를 거쳐서 2014년에 카카오 벤처스에 합류를 했네요. 당시에는 K큐브 벤처스였었네요. 2018년부터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맡아가지고 AI, 로봇, 모바일 플랫폼,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정내정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복심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 대표 교체 시기마다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다네요. 김범수 창업자는 정내정자를 주요 의사결정 조직에 참여시켜서 보석을 깔아왔고요. 올해 3월 카카오 기타 비상무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9월 카카오 공동체의 전략 방향을 조율하는 CA 협의체가 출범했을 때도 사업부문 총괄로 임명이 됐었네요. 현재는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고 정내정자는 내정자 신분으로 쇄신 태스크포스장을 맡아서 카카오의 실질적인 쇄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챙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내정자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아 더없이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 그리고 카카오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네요. 이 대목에서 카카오의 그동안에 어떤 식의 경영이었다가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라고 했거든요. 딱 요 문구에 그동안에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했는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을 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또 더욱 집중하겠다. 여러 가지로 이래 벌리는 게 아니라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또 더욱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딱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카카오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 즉 변화를 쇄신을 나는 CEO가 되면 빨리 하겠다. 이런 메시지다. 그죠? 예, 일단 기대가 됩니다. 자, 김 창업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올린 글에서 정내정자가 카카오의 내실을 다지면서도 AI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또한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내실도 다지고 성장도 하고. 자, 홍은태 카카오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까지 근무를 하고 홍 대표는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 교체 결정은 김 창업자가 지난 10일에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에서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고요. 카카오는 현재 창사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죠. 김 창업자와 홍 대표 등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요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요. 네. 고강도 쇄신을 통해서 카카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최수연 사장이 네이버를 이끌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요 정신아 대표를 통해서 서로 앞으로 우리나라 이쪽 인터넷 플랫폼 SNS의 대표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여성 CEO의 앞으로의 경쟁과 어떤 성과 이런 게 되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CEO에 대한 좀 고정관념 이런 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뭐 가장 큰 문제가 노동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계속 높이가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약간 어느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이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관 이런 것이 많냐면 아직까지도 어떤 그룹에서는 뭐 장자승계 원칙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걸 보면 좀 우리가 많이 좀 인식이 고정관념을 많이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쿠팡도 직격탄 불황에 우르르 몰려간 모바일 앱이 뭐길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쇼핑 배달 앱은 지고 구직 앱이 뜬다. 불황 관련 앱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모바일 앱 시장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시장을 키워나가던 소셜커머스 앱뿐만 아니라 부동산, 숙박, 배달 등 각 부문 1위 앱들이 일제히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줄었다고 합니다. 구직 앱과 저가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중국산 직접 구매, 직구 앱이 소비자들의 또 선택을 받았고, 자, 쿠팡도 이용자 감소 직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IGA웍스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 상위 100곳의 MAU 지표가 큰 변화를 보였는데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공개한 11월 지표에서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위협하던 소셜커머스 앱들이 나란히 부진을 했는데요. 쿠팡은 5월 달에 2,719만 명에서 11월에 2,695만 명? 줄었네요, 진짜. 11번가 868만 명에서 856, G마켓 550에서 549, 위메프, 티몬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문 중 앱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5곳 모두 MAU가 줄었고, 온라인 유통업계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에 있었음에도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잘 나와 있네요. 주요 부문별 1위 앱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쭉 나오는데 2023년 5월에 비해서 이번 11월에 다 이렇게 줄었는데 늘어난 게 알바몬은 늘었네요. 알바몬은 219에서 244로 늘었네요. 244만 명으로. 명품 유통 앱도 부진했다고 합니다. 발란, 트렌비 이런 앱이 있나 봅니다. 등의 MAU가 뚝 떨어졌고 빈자리를 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 직구 앱들이 채웠는데 7월에서 11월 국내 30대 이상 앱 이용자의 앱 신규 설치 건수에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네요. 하반기 들어서 양질의 상품을 싸게 사는 실속 소비에서 소모품을 싸게 구입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짠물 소비로 유통 트렌드가 달라진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소비도 계속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이 어정쩡한 중간이
계속 줄어들고 더 싼 걸 찾아가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라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주 초저가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아주 또 그 고소득층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저께 상가집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프랑스 명품 시계였던가 제가 뭐 시계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요. 그 명품 시계 뭐 이름을 여러 번 들어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한국 대표님이 오셨는데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양극화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 시장 관심도를 반영하는 앱인 직방, 그 다음에 호갱노노 이런 것도 있네요.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등도 이용자 수가 감소를 했고 알바몬이 늘었고 알바 천국도 늘었고 사람인도 늘었네요. 이야 그렇군요. 자, 구글 공세에 카카오톡, 멜론 1위 흔들거린다라고 돼 있는데 쿠팡의 소셜 커머스 앱에서는 부진했지만 이 앱과 연계한 다른 사업에서 성과를 냈는데요. 쿠팡 플레이,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쿠팡 플레이에서 보더라고요. 그죠? 플레이는 6개월 새 이용자가 431만 명에서 508만 명으로 18% 늘면서 유튜브 4,070만 명, 넷플릭스 1,141만 명에 이어서 OTT 부문 탑3에 들어갔네요. 네. 티빙 494, 웨이브 399만 명 등 기존 국산 OTT를 뒤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 앱인 쿠팡이츠도 같은 기간 이용자가 323만 명에서 460만 명으로 42%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국산 앱 절대 강자인 카카오톡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합니다. 방금 카카오 얘기했는데 11월 전체 앱 중 MAU 순위는 1위가 카카오톡이네요. 예. MAU가 한 달에 4,092만 명. 예,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2위가 유튜브인데 1위가 4,092만 명인데 2위가 유튜브 4,070만 명. 예, 20만 명 차이네요. 그리고 3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3,857만 명이고요.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MAU 격차가 5월 50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56%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면 내년 상반기 유튜브가 카카오톡의 1위 자리를 뺏게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구글 앱이 카카오 앱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은 유튜브 뮤직과의 MAU 격차가 같은 기간 109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83%나 급감을 했네요. 이 멜론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을 하고 있군요. 네. 자, 마지막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라쿠텐도 주목, 올리브영 K뷰티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DDP에서 어워즈 앤 페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CJ 올리브영이 국내 뷰티 덕후를 뷰덕이라고 하나 보네요. 이 국내 뷰덕 사이에서 연중 최대 축제로 입지를 굳힌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 행사를 K 인디 브랜드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회째로 맞은 올해 행사에는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 등 글로벌 이커머스 관계자를 대거 초청해서 아직 세계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인디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네요. 올리브영의 실적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2020년에는 1조 8,700억 매출에 1,000억 벌었는데 작년에 2조 8천억 매출에 2,700억 영업이익을 얻었네요. 이야, 2.7배 성장이네.
올리브 영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게 DDP에서 올리브 영 어워즈 페스타 행사를 열었는데 사전 티켓팅에서 입장권이 15,000장이 30초 만에 완판이 됐네요. 올해는 구달, 닥터지, 라운드랩 등 총 79개 브랜드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업과 브랜드 관계자가 200명이나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마존 라쿠텐뿐만 아니라 일본의 로프트, 프라자 등 오프라인 채널 등 총 60개사 관계자들이 초청이 됐네요. 해외 바이어로서는 해외에서 생소한 K-뷰티 인디 브랜드를 한 번에 둘러볼 수가 있고, 국내 인디 브랜드로서는 해외 플랫폼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어서 서로 윈윈이라는 게 올리브 영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태국 유통기업 관계자는 뷰티 브랜드와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현장 분위기까지 볼 수 있어서 앞으로 K-뷰티 브랜드를 태국에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좋은 일 하시네. 네. 마지막에 로레알 얘기도 나오는데요. 로레알 그룹의 매각된 3CE나 에스티로드가 인수한 닥터 자르트 등도 올리브 영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간 곳들이네요. 이런 인디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K-뷰티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는 게 올리브 측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침 해외에서도 국내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K-뷰티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행사장에서 만난 일본의 뷰티 인플루언서 쇼코 씨는 요즘 일본 화장품 매장에 한국 브랜드가 매우 많다면서 클리오와 마녀공장, 웨이크메이크 등이 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 가수의 메이크업을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K-뷰티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K-팝 가수들, 그죠? K-팝 아이돌, 블랙핑크나 뭐 이런, 제가 그쪽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만들어낸 그런 나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